네, 오늘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두 권을 보여드리죠.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 책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가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란 책입니다. 이게 원래 책이 두 권이었어요. 이게 96년인가 7년에 나온 책이고요. 90년대에 나온 책이고, 이건 20년 세월이 지나서 개정 증부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책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미국의 그 부자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대를 이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책을 아버지가 쓰시고 그 뒤책을 아버지하고 같이 쓰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이제 완성해서 낸 책.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실질적 현실 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40년 동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실제 현실 속의 부자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실제로 현실에서 해야 되는 행동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써놓은 책입니다. 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네. 어떤 문구로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딱 1분 만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을 스스로 확인해 보신다면요. 첫째, 현재 수준의 소득 없이는 살 수 없는 집에 살고 있다. 둘째, 부를 과시하는 사람이 많은 동네에 살고 있다. 셋째,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넷째, 은퇴나 자녀의 대학 진학 등에 대비하는 저축을 거의 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 다섯째, 자신의 생활 방식이 위태로워질까봐 끊임없이 걱정하며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일정 수준의 소비가 필수라 생각하고 또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 앞으로 늘어날 수입만 보고 남들과 같은 가전제품, 자동차, 액세서리를 경쟁적으로 사들임으로써 부자의 길에서 멀어진다. 이 욕구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부자 행세를 하는 가짜 부자들이다. 그들은 무슨 차를 타고 무엇을 먹고 무슨 옷을 입을지 집착하며 SNS에 올려 지출할 능력이 있다는 걸 널리 알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가짜 부자들은 사실 소득 명세서상 부자일 뿐이다. 자신이 고소득자임을 주변에 뽐내는 데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점점 소득의 노예가 돼버린다. 부를 축적하고 싶다면 휘말리지 말고 무분별한 소비 경쟁에 무관심으로 대응해야 한다. 과소비를 일삼는 사람들 속에서 진짜 부자들은 저축하고 투자한다. 소비를 절제하며 부를 쌓고 싶다면 당신의 생활 방식이 재정 목표를 결정짓게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 높을 때는 더욱이 그렇다.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인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돈 안 모이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돈 더 버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투자해서 대박 나는 방법 이런 걸 찾죠. 근데 여기에 왜 내가 돈이 안 모이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면서 제가 5개를 말씀드렸는데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해마다 여행 다니고 화려한 휴가, 멋진 식당, 고급스러운 취미생활. 딱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이거 영상 보시면서. 근데 그게 이 책에서 이 문구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부자가 되는 길에서 점점 멀어진다. 저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와닿았던 게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이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게 뭐냐면 소득 없이 살 수 없는 집에 살고 있다. 맞아요. 현재 수준 소득 없이는 살 수 없는 집에 살고 있다. 제가 이거 어떻게 느끼냐면은 저희가 부동산 상담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이 집을 살려면 굉장히 무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집값이 올라가면 자기가 이제 괜찮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돈을 버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무리한 대출, 연끌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그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고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부자에서 멀어지는 거죠. 왜냐면 돈을 모아서 부자라는 건 뭐냐면 나 대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왜냐면 원리금 갚느라고
그럼 그거 내 자산인데 괜찮지 않냐? 근데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내 소득으로 살 수 없는 집에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수적인 지출이 붙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B라는 동네에 살 수 있는데 A라는 동네에 무리해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이거든요. 이제 다른 엄마들이 입고 있는 패딩 잠바 막 이런 거가 보여요. 다른 아빠들이 타고 있는 차, 다른 아이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내용 중에 가짜 부자들은 사실 소득 명세서상 부자일 뿐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소득과 재산을 전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하시려면 먼저 내가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보다 내가 그 소득 중에 얼마만큼을 재산으로 축적해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지, 거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인님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월급쟁이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월급쟁인데 전 재산의 70% 정도가 실거주 비용에 깔고 앉아 있다. 네, 그분은 거의 90% 이상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힘듭니다. 네. 이걸 로버트 기요사키가 했던 말과 똑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아직도 30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잘 모르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실거주에 무리하게 내 자산을 다 집어넣고 살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여력이 일단 없죠. 없고, 그리고 아까 나인님도 말한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 원래 형편상은 네. 뭐 수지에 살아야 되는데 내 그 자산상은 근데 분당이나 강남에 살게 되면 사실 거기에 살 때마다 드는 교육비나 아니면 주변의 차들도 보면 다 외제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바뀌게 돼요. 근데 그런 거 안에서 내가 더 지출하게 되거든요. 다시 또 뒤로 가신 경우도 많아요. 전세값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근데 내가 실거주에 너무 많이 깔고 앉게 되면 이제 조금 애매해져요. 애매해지고. 물론 실거주 값이 올라가지 않냐. 그거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실거주도 올라가지만 뭐 예를 들어 분당 집값 올라간다 하더라도 잠실도 올라가요. 판교도 올라가거든요. 강남도 올라가요. 심지어 수지도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내가 이것만 기대고 산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부자가 되는 길과 되게 멀어지는 길이다라고, 그리고 이걸 아직 못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이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나인님 얘기했던 이웃집 백만장자. 이 책에 보면은 30년 전에 실제 부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부자와 실제 부자들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그 부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부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니면은 집안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부자들이 하는 행동 양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따라가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그 파이어족이 될 수 있어를 3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나인님이 얘기한 것처럼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부자는 연봉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걸 너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거는 내 근로할 때의 근로소득이 높은 거지, 내가 일하지 않아도 같이 나랑 함께 이제 일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아지는 게 결국 부자거든요. 근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개념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런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포크님 혹시 이 부분 중에 어떤 게 좋았어요? 저는 일단 지금 요즘 처음 이제 결혼하셔서 신혼집을 구할 때도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결혼해서 뭐 집을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대부분 전세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예전에 때가 이제 전세를 구할 때는 전세 대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모아놓은 돈에 한해서 진짜 뭐 지방이어도 완전 구축 아파트 아니면은 되게 작은 평형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가야 되니까 뭐 빌라 요렇게 좀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세 대출이 이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가진 거에서 내 자본이 아니라 내가 그 대출 금액을 낼 수 있는 그 한도로 내 첫 집을, 처음 이제 그 전셋집을
너무 무리하게 큰 데를 잡는 거죠. 뭐 맞아요. 신축 아파트를 간다던가 아니면 신축 빌라를 간다던가 신축 오피스텔을 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미 내가 그 집이 내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거 같은 느낌이 들면서 소비 같은 것도 이게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니까 오히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돈을 가장 많이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더 이렇게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신혼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좀 시작할 때 전세대출 이자 싸니까 뭐 이거 대출 많이 받아서 좀 좋은 데서 시작해야지 그 마음은 알지만 처음에 좀 기준치를 낮게 잡고 시작하는 게 조금씩 삶이 나아지는 대로 옮겨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또 성취감도 있거든요. 좀 이 부분이 좀 그 부분에 좀 약간 연관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기요사키가 내 집은 부채다 이란 말이 정말 망고의 진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집만을 선택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잘 공감이나 이해를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크님 얘기하신 거가 되게 중요한 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를 선택할 때도 똑같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이 책은 미국 부자 4,000명 만나고 쓴 건데 저희는 한국 사람들 수천 명을 만났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 부자가 아니지만 지금. 근데 그분들 중에 저도 느낀 바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책을 한번 써볼까? 이제 느낀 바가 뭐냐면은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 시기부터 출산하기 직전까지 그 시기 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돈과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 핵심적인 시간, 부를 쌓을 수 있는 시간에. 근데 전세대출 새 아파트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전세대출 나오니까 옛날엔 내가 2억짜리 집에 살아야 됐었는데 이제는 전세대출 2억을 얹어서 4억짜리 새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냥 뭐 전세대출 이자 조금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뭐 안 되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살면. 왜? 그 새 아파트 나가면은 상가 있죠. 새 상가 있죠. 거기 막 옆에 막 대형 몰 생긴단 말이에요. 수준에 맞춰서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내가 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돈에 대해서 이해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핵심은 이게 과연 부자 되는 행동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선택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중에 내가 이 5개에 해당되는 소비를 하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부자랑 거리가 멀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셀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해 드린 거니까 한번 잘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나인님이 얘기한 거를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면 이 책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 책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들을 백만장자, 그러니까 옛날에 백만장자니까 90년도에 10억, 그러니까 지금은 100억이에요. 천만장자를 데이터로 했거든요. 천만장자, 100억인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이 직업이 되게 재밌는 게 의사, 변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그러니까 고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부자겠지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그 부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생각보다 이제 검소하게 사는 사람. 네, 되게. 그러니까 화려하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왜 그럼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 그렇게 100억 부자가 안 됐냐? 그 사람들은 소득은 많지만 지출이 그만큼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안 된 분들이 많았고 사실은 근데 이 책에서 나님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진짜 부자들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알부자들, 자산을 되게 많이 쌓아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파이어족이 되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보다 굉장히 검소하게 살더라.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나중에 시기가 됐을 때 부자가 됐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처음 본 분들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사회통념상 너 안 맞는데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정말 수천 명의 부자를 미국에서 연구한 부자들을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수천 명을 연구한 건 통계가 되거든요. 그 사람 공통점이 이거더라라고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네.